자, 오늘은 NMR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죠. 여기 A 프로톤이 있고 B 프로톤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NMR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톤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 A 프로톤이 있고 여기 두 개 프로톤은 동등한 프로톤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서 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이 프로톤은 한 4ppm에서 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톤은 대략 6ppm에서 픽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림에도 보다시피 B 프로톤은 픽이 하나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A 프로톤은 세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A 프로톤이 왜 세 개로 갈라지냐면은 여기 NMR 시그널을 집어넣어 주려면은 바깥에서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A 프로톤은 우리가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뿐만이 아니고 이 두 개의 스핀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추가로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톤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은 먼저 얘하고 얘가 없었다 그러면 A 프로톤이 예를 들어서 여섯 픽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여기 프로톤이 있는데 이게 프로톤이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픽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이 간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프로톤하고 이 프로톤이 두 개가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느냐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JAB라고 부르고 얘를 커플링 콘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얘는 B 프로톤이 요거만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요 프로톤도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의 픽이 다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얘도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동등한 프로톤이었다 그러면은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둘 다 똑같이 이제 AB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 두 개 프로 시그널은 같은 쪽에서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1대 2대 1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리트물에 보면은 이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3장 배울 때요 SF4에 대해서 VSEP라 이론으로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걸 배웠었거든요. 여기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여기 롬페어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얘는 스테인 넘버가 5짜리예요. 스테인 넘버가 5짜리라면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라고 그래서 삼각형이 있고 위아래 두 개의 리간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롬페어를 엑시얼 포지션에다 집어넣어 주냐, 이퀴토리아 포지션에 집어넣어 주냐가 문제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롬페어가 엑시얼 포지션에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퀴토리아 포지션에 롬페어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결론이에요. 롬페어는 에키토리아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실험적으로 뭐 갖고 왔냐면은 플로린 NMR 가지고서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린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구조를 했다 그러면 픽이 몇 군데서 나올 거냐면 두 군데서 나올 거예요. 그러냐면 여기 플로린하고 여기 플로린하고 여기 플로린은 동등한 플로린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나올 것이고 여기는 플로린은 다른 쪽에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구조를 했다 그러면 두 군데서 나오는데 여기 플로린은 여기 플로린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두 개로 갈라질 거예요. 반면에 여기 플로린은 요 동그라미 친 플로린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질 거냐면은 네 개로 갈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픽이 이렇게 나와요. 두 개짜리가 나오고 네 개짜리가 나올 거예요. 두 군데서 나오는데 여기 동그라미 쪽 플로린은 요 네모친 플로린 때문에 두 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친 플로린은 요 세 개의 플로린 때문에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네 개로 갈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프린트물에 나왔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 개, 두 군데서 나오는데 세 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구조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동그라미 친 플로린에서 한 군데서 픽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친 플로린에서 다른 위치에서 픽이 나오고 두 군데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친 플로린은 동그라미 친 플로린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 세 개로 갈라지고요. 동그라미 친 것도 네모 친 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때문에 세 개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진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개, 세 개로 트리플 S. 따라서 얘는 어떤 구조를 할 거를 치냐면 이런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NMR 스펙트럼으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헷갈리는 거 한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컴파운드냐면 이런 컴파운드예요. 이런 컴파운드의 NMR 스펙트럼,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픽이 몇 군데서 나올 거냐면 프로톤이 몇 가지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다른 위치에서 NMR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래서 플리통에도 보면은 세 군데서 나와요. 8.2 되는 데서 나오고. 7.6군데에서 또 하나가 나오고 7.9와 8.0 사이에 토탈이 4개의 픽이 3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는 어떤 프로톤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는 어떤 프로톤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는 어떤 프로톤에서 나온 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여기. 자, 여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라. 이걸 내가 A 프로톤이라고 부르죠. A 프로톤이 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느냐? 만약에 여기도 프로톤이 없었고 여기도 프로톤이 없었으면 얘는 픽이 하나만 나왔을 거야. 근데 옆에 프로톤이 하나가 있다는 거지. 얘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얘가 느끼게 돼. 얘가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픽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파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에 의한 효과는 여기 보이지가 않는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간 이렇게 두 개가. 여기서 요 간격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요 간격은 여기 프로톤하고 여기 프로톤이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기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서 나온 시그널이냐면은 여기서 나온 시그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없었다. 그럼 픽이 하나만 나왔을 거야. 근데 얘가 바로 옆에 B 프로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프로톤 때문에 얘가 업일 때가 있고 다운일 때가 있기 때문에 픽이 두 개로 갈라져. 근데 여기는 간격이 작고 여기는 간격이 크죠. 여기 간격이 왜 클까요? 여기는 바로 옆에 있거든. 바로 여기는 옆에 있거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벌어지고요. 얘는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프로톤. 여기 프로톤은 B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자, B 프로톤도 마찬가지로 여기 A하고 C 프로톤이 없었으면 픽이 하나만 나왔을 거예요. 근데 B 프로톤 옆에 C 프로톤이 바로 옆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원래 없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크게 두 개로 갈라져. 이 간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무 크게 없었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프로톤에서 나온 시그널은 C 프로톤 때문에 두 가닥으로 갈라질까요? 두 가닥. 근데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은 같아야 돼. 왜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 프로톤의 상호작용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갈라져.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다시 얘 때문에 또 갈라져. A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픽은 다시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 시그널이 나옵니다.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은 요 간격이죠, 요 간격.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요 간격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MR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주죠. 바로 옆에 프로톤이 있냐, 뭐 파라 위치에 있냐, 메타 위치에 있냐라는 정보가 전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NMR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자,
그 다음 컴파운드는 뭐냐면은 이런 거. 얘도 몇 군데서 시그널이 나올 거냐면은 세 군데서 나올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올 것이고, 여기서 똑같은 프로톤이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스펙트럼을 보면은 대충 1.5 ppm에서 뭐 픽이 두 개가 나오고요. 6 ppm에서도 픽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에서 5 되는 쪽에서 굉장히 많은 픽들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마 두 개일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아마 두 개일 것이고, 여기서 나온 프로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와요.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이 부분에 가요. 이 프로톤, 가운데 있는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얘도 없었고 얘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만 딱 나왔을 거예요. 여기 프로톤에서 나온 시그널, 여기도 프로톤이 아니고 여기도 프로톤이 아니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나왔어요. 자, 근데 오른쪽에 세 개의 프로톤이 있고 왼쪽에 프로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만약 첫 번째 가정이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옆에 네 개 프로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몇 개로 갈라질 거냐면은 소위 말하는 n 플러스 1 룰에 의해서 픽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개 프로톤이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여기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냥 5개의 픽이 나왔을 텐데, 실제 여러분들 프린팅을 해보면 픽이 5개가 아니에요. 8개가 나와요. 8개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가 않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실제 실험 데이터는 8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얘를 설명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쪽 페이지.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이 6.6Hz고 얘가 여기 미치는 영향이 3.8Hz라고 가정을 하고 스펙트럼 그대로 만들죠. 실제 데이터가 이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얘가 여기 미치는 영향이 6.6Hz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 세 개는 동등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도 없었고 얘도 없었다 그러면은 픽이 하나만 나왔을 거야. 근데 이 세 개 프로톤에, 동등한 세 개 프로톤에서 제가 몇 개로 갈릴 거냐면은 4개로 갈릴 거라. 이렇게 갈릴 거라. 이 간격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여기서 주장한 바에 하면 6.6Hz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 프로톤이 하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 프로톤이 몇 개로 갈릴 거냐면은 이렇게 2개로 각각 갈라질 거예요. 이 간격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저 주장에 의하면은 3.8Hz가 돼요. 그래서 픽이 몇 개가 나오냐면 토탈이 8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있죠. 6.6, 3.8 조절을 해. 조절하게 되면은 얘들 대충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험 데이터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절해야 할 파라미터예요.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여기 미치는 영향을, 이 값을 조절을 해주면서 실제 실험 데이터를 맞추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여기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여기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 8개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MR 스펙트럼을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책에 보면은 NMR 스펙트럼을 얘기하면서 업필드다 혹은 다운필드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 용어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제가 NMR 처음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업스핀하고 다운스핀이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다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업스핀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다운스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바깥에서 내가
이게 B0인데 자기장을 걸어줘. 예를 들어서 2.34 테슬라라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업스핀과 다운스핀 사이의 간격이 100MHz가 된다. 그랬었죠? 근데 저거는 프로토만 있을 때 프로토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100MHz라는 것은 주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했죠, 그죠?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프로토는 실제로는 100메가 2.34 테슬라를 다 못 느낀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주위에 전자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B0는 2.34 테슬라를 걸어주더라도 이 프로토는 2.34보다 작은 주파수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자기장을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트랜스 프리퀀시가 100MHz보다는 이제 작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X축을 그리는데 보통의 경우와는 마치 다르게 왼쪽으로 더 증가하는 식으로 그릴 이게 주파수예요. 만약에 전자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가 없었으면 얘는 정확히 100MHz에서 트랜지션이 될 거예요. 근데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내가 2.34 테슬라를 걸어주더라도 이 전자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톤은 2.34 테슬라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2 테슬라를 느끼게 돼. 2 테슬라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트랜스 프리퀀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얘가 픽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주위에 전자가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픽의 위치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그런 식의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실험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바깥에서 걸은 자기장을 고정을 시켰어. 얘를 고정시켰어. 2.34 테슬라를 고정시켜주고 바깥에서 쏘아주는 RF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100메가 근처에서 트랜지션이 됐다가 어떨 때는 왼쪽으로 가서 트랜지션이 되는 식으로 얘가 고정이 됐었고 얘를 바꿔주면서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바뀌었어. 이제는 뭐를 고정시켜주냐면 얘를 고정시켜줘요. RF를 얘를 100MHz로 고정시켜줘요. 근데 뭐를 바꾸냐면은 얘를 바꿔주는 거야.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을 얘 세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프로토만 있었다. 그러면 얘는 몇 메가에서 트랜지션이 되냐면 2.34 테슬라에서 트랜지션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쏴주는 것은 100MHz이기 때문에 얘가 트랜지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자기장을 쏴줘야 되는 거죠. 더 큰 자기장을 쏴줘야만 얘가 100메가에서 트랜지션이 된다. 실험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와는 다르게 뭐를 바꿔주냐면은 자기장의 세기를 늘려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주위에 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실험에서는 주파수가 늘어간다고 해요. 주파수가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얘를 100메가로 고정하고 자기장을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면 거꾸로 어떻게 되죠? 트랜지션이 되려면은 자기장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프린트홀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비자. 자기장을 늘려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 스펙트럼 이제 이런 왼쪽으로 증가할 때는 주파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는 자기장의 픽의 위치는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다. 이쪽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기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쉴딩 이펙트가 있을 때는 업필드다. 쉴딩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톤 주위에 전자가 많이 감싸고 있다. 쉴딩 이펙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트랜지션이 되려면 트랜스 프리퀀시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을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장을 더 센 거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 효과가 커지게 되면 쉴딩 이펙트가 커진다는 얘기는 주위에 전자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트랜스 프리퀀시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자기장 실험할 때는 더 높은 쪽으로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업필드라고 그래요. 업필드 쪽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전자에 의해서 쉴딩이 되면은 업필드 쪽에서 시그널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은 더 센 자기장을 걸어줘야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운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다운필드는 무슨 얘기예요? 쉴딩 이펙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픽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용어예요. 업필드, 다운필드. NMR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프로톤 NMR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MIT가 NMR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닌다. 바깥에서 내가 B0라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프로톤이 바깥에서 쏴준 자기장 그대로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톤 주위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전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프로톤은 바깥에서 쏴준 자기장보다는 작은 자기장을 느끼게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오히려 바깥에서 쏴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 그 부분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경위가 이제 바로 이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벤젠이. 어떤 경우냐면은 벤젠은 이렇게 평면 육각형 구조를 하죠. 카본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바깥으로 넣어.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NMR 시그널을 잡으려고 B0라는 자기장을 만들어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링 커런트가 있어요. 링 주위로 링 커런트가 흐르게 돼. 그럼 이 링 커런트가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돼. 어떤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냐면은 이런 방향의 자기장. 이쪽에 더 커지게 돼. 이쪽이 아래로 내려. 그래서 자기장을 벌어주게 되면은 육각형 평면 위에 링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 링 커런트에 의해서 링의 수직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요. 근데 이쪽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수소라고요. 그럼 이 프로톤 시그널은 바깥에서 벌어준 자기장하고 보다 더 큰 자기장을 느껴요. 왜냐면 자기장이 링 커런트가 만들어낸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프로톤은 더 센 자기장을 느끼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아눌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벤젠은 그 아로마틱 링이고요. 아눌렌은 그렇지 않아요. 대충 이렇게 그려서 아눌렌은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깥에도 프로톤이 있지만 안쪽에도 프로톤이 있어. 아까랑 똑같아. 바깥에서 내가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벤젠과 마찬가지로 링 커런트가 흐르게 돼. 그리고 이 링 커런트에서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아까랑 똑같이 바깥쪽에 있는 프로톤은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되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근데 안쪽에 있는 프로톤은 어떠죠? 안쪽의 프로톤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느끼게 돼. 그래서 이 프로톤이 바깥쪽에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엄청나게 커. 얘는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보다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돼.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반면에 안쪽에 있는 프로톤은 바깥에서 벌어진 자기장보다 반대 방향이라 더 작은 자기장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델타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델타 값이 얼마가 되냐면 대략 9까지 올라가요. 근데 얘는 델타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작아지면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NMR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카본 60. 카본 60의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한 실험이 바로 NMR로 알아냈어요. 카본 60는 오각형과 육각형이 부차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되죠. 이게 카본. 꼭지점에 카본이 있는 것이 카본 60예요. 우리가 이제 곧 얘기할 텐데 주로 NMR 찍을 때는 이제 프로톤 NMR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어떤 NMR을 찍냐면은 카본 13 NMR을 찍어요. 12번이 아니고 13번이야. 12번은 NMR을 찍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I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본 60를 전부 다, 그 카본 60개를 전부 다 카본 13으로 치환한 다음에 NMR을 찍어. 카본 60. 그럼 NMR을 찍으면은 픽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딱 하나만 나와. 딱 하나.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이 공구조를 보면은 카본은 60개나 있지만 그 60개의 카본은 다 동등한 놈이야. 똑같은 놈,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카본이기 때문에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픽이 하나만 딱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카본 60T가 정말로 스몰리가 주장했듯이 공 모양을 하고 있다. 그것을 뭐 가지고 알았냐면은 카본 13 NMR 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카본 13 NMR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야냐면 이런
이제 수소를 찍는 게 아니야. 수소를 찍는 것이 아니고 뭐 카본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찍을 거예요. 자, 여기 에탄올인데 우리가 그냥 저가의 에탄올을 썼잖아요. 그럼 그 에탄올 병에는 몇 가지 분자가 섞여 있느냐면은 사실은 네 가지 종류의 분자가 섞여져 있어요. 첫 번째 분자는 뭐냐면은 얘도 12번이고 얘도 12번으로 되어 있는 탄소가 가장 많아.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은 98%를 차지해. 근데 이 컴파운드에서는 카본 13 NMR이 찍히지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본 13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운동량, 각 운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만 찍는데 이게 둘 다 12번이잖아요. 얘에서는 카본 13 NMR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 자, 두 번째 아이소토폼은 여기가 13번으로 취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여전히 12번이야. 얘는 NMR 시그널이 나오겠죠. 자, 얘 NMR 시그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시그널이 안 나오고 여기서만 나올 거거든. 여기서 나오는데 얘는 주위에 몇 개의 자석을 갖고 있어요? 프로톤도 자석이라고 그랬죠. 이거 세 개의 자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져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죠? 2번 아이소토폼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소토폼은 뭐냐? 여기는 12번. 그리고 여기가 13번인 놈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1% 정도 차지해요. 얘도 1% 정도 차지해요. 자, 여기에서 시그널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프로톤이 몇 개가 붙어있네? 두 개가 붙어있죠. 그죠? 여기 프로톤에선 시그널이 잡히지가 않아. 왜 안 잡히는지 나중에 얘기해요. 어쨌든 얘는 두 개 프로톤이 붙잡혔기 때문에 여기 두 개 프로톤에서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세 개로 갈라지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갈라져. 그다음 네 번째가 있어.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도 13번이고 여기도 13번으로 치환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확률이 되게 작아. 거의 없어. 거의 얘는 정확히 0%는 아니지만 거의 시그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시그널이 안 나. 그래서 4번 아이소토포머하고 1번 아이소토포머에서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오직 2번과 3번에서만 시그널이 나오는데 2번 아이소토포머에서는 요 네 가닥으로 나오고 3번 아이소토포머에서는 세 가닥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봤어. 여기.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이죠.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바로 옆에 있는 두 개의 프로톤에 의해서 픽이 세 개로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확대해서 봤어. 얘를 확대해서 보니까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놈이 각각의 요 놈이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네 개로 갈라져. 요 각각의 하나가 다 쿼텟이야. 네 개로 갈라져 있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상도를 높여서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다는 거죠. 그럼 얘는 왜 각각의 픽이 네 개로 갈라지는 거죠? 왜 네 개로 갈라지냐? 일단 방금 얘기했지만 요 프로톤은 요 카본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개 프로톤에 의해서 세 개로 갈라져. 그런데 여기도 있다는 거죠. 여기.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얘도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의 프로톤이 지금 네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간격, 요 작은 간격 있죠. 요 간격은 무엇에 관한 정보를 줄까? 여기 있는 프로톤이 여기 카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의해서 요 간격이 결정이 될 거죠. 굉장히 작을 거라는 거죠. 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요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줄까요? 요 놈과 요 놈의 간격은 여기 프로톤이 여기 카본에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얘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간격은 되게 커. 그러나 얘가 미치는 영향은 되게 작다는 거죠. 하지만 고해상도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봤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줘요. 바로 옆에 프로톤이 몇 개 있냐, 옆에 몇 개 프로톤이냐에 관한 정보를 줄 정도로 NMR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준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간격은, 이 조그만 간격은 여기 멀리 떨어지는 프로톤이 얘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 큰 간격은 바로 옆에 있는 프로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에 관한 정보를 준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IR, 마이크로웨이브, 뭐 UV 비적을 NMR 다 배웠는데요. NMR은 다른 분광법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정성 분석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NMR은 한 가지 굉장히 나쁜 단점이 있습니다. 정량 분석은 잘 하지는 못해요. 정량 분석은 좀 좋지 않은 테크니까 용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왜 그런가 보면은 저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흡수가 되는가를 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도 분자가 3개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도 분자가 3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이 빛이 흡수가 안 돼. 왜 빛이 흡수가 안 되냐면 일단 얘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가 상호작용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흡수가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또 동일한 이유로 빛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가 또 상호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 빛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가 상호작용하면 얘는 또 내려가게 돼. 에미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업접선도 되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분자는 얘랑 상호작용해서 업접선이 돼서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위에 있는 분자는 얘랑 상호작용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에미션이 되는 거야.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분자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분자가 똑같잖아요. 또 업접션 레이트하고 에미션 레이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흡수를 볼 거거든. 흡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분자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분자 수가 차이가 나야 돼. 이게 아래쪽에 많이 이럴수록 업접션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분자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분자 차이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 차이가 NMR에서는 크지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분자를 내가 뭐 N1이라고 그러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분자를 N2라고 그랬을 때 N1과 N2는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볼츠만 로에 의해 결정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에 KBT라고 하는 볼츠만 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온도가 상온이다 그러면 KBT는 결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델타 E는 뭘까요? 요 간격이 2예요. 요 간격이. 근데 상온에 있을 때 KBT하고 요 E,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NMR 같은 거.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그랬죠. 요 열 에너지에 비해서 요 레디오 프리퀀시 대형에 의한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에너지 간격이 워낙 작아. 그러니까 여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 거의 똑같아요. 여기가 10만 개 있잖아요. 이게 뭐 10만 개 쓰면 99,990개 뭐 그 정도 돼 있다.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워낙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흡수가 잘 안 돼요. 첫 번째 이유요. 첫 번째 요 놈하고 요 놈의 차이가 크지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무기력 공부할 때 잠깐 기억을 되돌리자면은 자, 망간 2 플러스 같은 경우에 물 속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얘가 D5 컨피그레이션이야. 디옵ter에 5개의 전자가 있어. 그래서 전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때 물 속에 집어넣어 주면 얘는 무색이라고 했어요. 무색. 색을 띠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망간 2 플러스가 왜 색을 띠지 않냐면은 일단 색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은 T2G에 있던 놈이 E지로 올라가면서 흡수가 되면서 색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할 수가 없어. 왜 흡수할 수가 없냐면은 여기 있던 놈이 위로 올라가려면 업스핀이었던 놈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파울리 베타울리의 적용을 받으려면은 받아서 여기 T2G에 있던 놈이 E지로 올라갈 때는 업스핀이었던 놈이 다운스핀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스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스핀이 바뀌어야만 얘 흡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스핀의 방향이 바뀌는 트랜지션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스핀이 바뀌기 위해서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작은 자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핀은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의 방향을 바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주잖아요. 빛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도 있고 마그네틱 필드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 마그네틱 필드하고 스핀이 가지는 자기 모멘트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0은 아니야. 하지만 굉장히 작아. 그래서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NMR이 뭐죠? 근데 NMR은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스피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색이라고 하는 데서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그네틱 필드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인텐시티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간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2.34 테슬라를 걸어줘. 그럼 이 간격이 100MHz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23.4 테슬라로 증가시켜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10배 뛴다는 게 이게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커져. 여기 많이 커지게 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사이에 파퓰레이션 차이가 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높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NMR은 지금 쭉 얘기했지만 정성 분석에 굉장히 파워풀해요. 분자 구조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지금 봤지만 정량 분석에서는 불리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간격이 작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업접션하고 에미션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인텐시티가 작아. 두 번째는 얘가 스핀이 바뀌는 트랜지션은 마그네틱 필드와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작다라는. 그래서 NMR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광법을 얘기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모든 화학자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NMR이 가장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NMR에서?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